요즘 정말 핫한 교수님이 한 분 계시죠? 바로 최재천 교수님이십니다. 최근에 최재천의 공부 어떻게 배우며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교수님과 안희정 기자님의 대담집이 출간되었는데요. 우리나라 교육 전반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사회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찰하고 해결점을 제시해준 책이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서울 모 외고와 자사고에서 교사로 일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경험에 비춰 이 책을 읽었을 때 너무 와닿는 것이 많아서 여러분께 강추하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했던 학교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부를 잘한다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했던 공간이었고요.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시기 위해 정말 다각도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입시 스트레스와 줄을 세워야 한다라는 압박이 있음에도 토론식, 학생 참여식 수업을 진행하며 주입식 교육이 아닌 창의력과 주도성을 키워주는 곳이었는데요. 이런 경험에 비추었을 때 최재천 교수님이 이 책에서 설명하고 계신 교육관에 부합하는 점도 있고 해서 흥미를 가지고 자세히 읽어보게 됐습니다. 물론 교수님의 의견에 100% 모두 동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책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에 희망을 봤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교육부 장관 자리를 여러 차례 고사하셨다니 너무 아쉽긴 하지만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한 발 한 발 현 한국 교육의 문제를 고쳐나가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들, 학생 여러분, 그리고 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은 이 책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영상은 우선 최재천 교수님에 대한 소개, 그리고 책의 내용, 마지막으로 이 책에 대한 모퉁이의 생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재천 교수님 하면 이력이 정말 화려하시죠? 서울대학교 동물학과 학부를 졸업하시고 펜실베니아 주립대에서 생태학 석사 학위를 받으셨으며 하버드대학교에서 생물학 박사 학위를, 그리고 하버드대학교에서 전임 강사, 미시건 대학교 조교수,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조교수, 그리고 교수를 역임하셨고요. 2006년부터는요 이화여자대학교 자연과학부 석좌 교수를 하고 계십니다. 서울대, 하버드대, 거기서 또 교수도 하시고 지금은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명예가 높습니다. 이런 화려한 경력에 오히려 이 사람은 나랑은 다른 존재야, 천재인 게 틀림없어 라고 생각하실 것도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 책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최재천 교수님은 어렸을 때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했던 분은 아니셨다고 합니다. 아니 서울대라며, 서울대면 말 다 했지 라고 생각하실 것도 같아요. 그런데 당시 최재천 교수님이 다녔던 경복고등학교는 500명 중에 300명이 서울대를 가는 학교였다고 합니다. 정규 과정을 성실히 따라가면 서울대를 갈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다라는 말이었는데요. 그래서 최재천 교수님은 당연히 이 학교에 있으면 서울대를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학창시절을 보내셨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최재천 교수님은 대입에서 무려 2번이나 낙방을 하십니다. 그리고 3번째 시도 끝에 서울대에서 최하위라고 불리는 동물학과로 입학을 하시죠. 참고로 저는 어떠한 학과도 폄하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이 모든 워딩은 이 책 최재천의 공부에서 교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고등학교 때 성적도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3학년이 되어서야 대입에 대한 의지가 불타올라서 그때부터 공부를 한 케이스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어땠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D와 F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도 고등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학년인 4학년이 되어서야 공부 좀 해야지 하고 열심히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4학년 한 해 동안 열심히 해서 평양 평균이 몇 점이냐? 서울대 4.3점 만점이라고 하거든요. 이 4.3점 만점에 3.04. 하버드 대학원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으려면 마지노선이 3.0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아주 간신히 간발의 차로 넘으신 거죠. 그런데 최재천 교수님의 학업적 역량은 바로 미국으로 건너간 그 이후부터 발휘를 하게 됩니다. 거의 자신을 수포자라고 생각했던 최재천 교수님의 수학적 재능이 펜실베니아의 한 교수님에 의해서 눈에 띄게 되었고 생물학과 그리고 수학을 같이 전공하라는 제안을 듣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제자의 재능을 알아보는 스승의 안목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단순히 아이들이 시험에서 받은 점수 때문에 나는 문과야, 나는 이과야 라고 규정 짓는 모습이 좀 안타까웠었어요. 이 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테스트는 스피드에 치중해 있습니다. 정해진 급박한 시간 내에 정확하게 푸는 실력을 측정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말 중요한 것은 파워 테스트죠. 즉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오히려 실생활과 더 맞닿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파워 테스트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미분이나 적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도 2, 3주면 알아서 혼자 책을 보고 공부해 와서 문제를 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죠? 미분, 적분 찾아가면 스스로 습득하는 학생이 도대체 몇이나일까요? 그리고 그런 배움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드는 학교가 있었나요? 오히려 고등학교에서 미분적분 안 가르친다라고 해서 대학교에서 이렇게 미분적분도 못하는 바보들 데리고 무슨 수업을 할지 모르겠다라고 서슴지 않고 말씀도 하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현 교육과정에 미분적분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하는 것이 교육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는 책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크게 6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부의 뿌리, 공부의 시간, 공부의 양분, 공부의 성장, 공부의 변화, 공부의 활력으로 교육의 기초부터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선 제일 첫 번째, 공부의 뿌리에서는 교육에 대해 왜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3가지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떤 교육을 하면 좋을지 모색할 만한 시기가 드디어 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육을 지탱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삶을 되돌려주고 싶다는 것이었죠. 진짜 우리의 후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삶을 감사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느끼며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2부에서는 공부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서는 주로 최재천 교수님의 공부 방법이나 시간 관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경우 하루를 30분 단위로 쪼개서 사용을 하신다고 해요. 최재천 교수님은 이 쪼개진 시간에 틈을 주지 않고 많은 양의 일을 폭발적으로 하신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갓생산다 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스케줄입니다. 그래도 하루에 7시간 정도는 충분히 수면을 취하시고요. 4시간은 꼭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도록 해서 사색하고 정리하며 재충전할 시간을 가지신다고 합니다. 사실 교수님께서 해내는 일의 양은 정말 어마어마할 텐데요. 1년에 들어오는 강의 요청이 6,000건이 있을 정도였다고 하니 그걸 거절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의 양이겠죠. 어마어마한 양의 일을 해내는 비법으로는 기한보다 일주일 정도를 먼저 항상 끝마친다는 것이었어요. 최재천 교수님은 출판사에서 준 기한보다 항상 먼저 결과물을 보내주시는 작가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작가들은 보통 마감에 쫓기면서 혹은 마감을 넘기면서 글을 쓴다고 알고 있는데 정말 교수님은 자기 관리가 철저하신 분인 것 같았어요. 이렇게 일주일 전에 기한을 스스로 정하고 일을 마감하면 진짜 데드라인까지 사실 자신의 결과물을 여러 번 다시 보고 고칠 기회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해요. 당연하게도 그럼 결과물의 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3부에서는 공부의 양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읽기, 쓰기, 말하기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독서는 취미가 아니라 일이라고 하면서 기획 독서라는 방법을 추천하셨어요. 저는 읽는 사람으로서 이 기획 독서라는 말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획 독서란 무엇이냐? 이를테면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양자역학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그와 관련된 책들을 몇 권을 계획해서 읽는 거예요. 첫 번째 책은 굉장히 흡수하기 힘들겠지만 두 번째 책을 읽을 때부터는 조금씩 쉬워진다고 해요. 이렇게 지식이 내 영토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저절로 독서가 재밌어지고 공부도 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읽을 것이 쏟아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양질의 정보를 선택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죠.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도 강조하고 계셨어요. 미디어 리터러시는 다양한 언어적 정보의 이면에 있는 의도와 그리고 행간의 의미를 읽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유튜브와 같은 개인 방송에 실리는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용자들에게는 어떤 정보가 진짜고 어떤 정보가 가짜인지를 구별해내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읽는 것, 글을 쓰는 것은 결국 말을 하기 위함이라고 하셔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강조하고 있는 교육은 토론이었죠. 교사가 학습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로 하여금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이런 교육에 대한 철학은 교수님이 직접 대학에서 행하고 계신 수업의 실러버스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교수님이 운영하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의 환경과 인간이라는 수업에서는 매주 A4 용지 10매로 읽은 책에 대한 내용을 자기 생각과 함께 정리를 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책을 읽고 레포트를 쓰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근데 그것뿐이냐? 아닙니다. 이를 바탕으로 토론하고
한 학기 동안 자신의 관심 분야를 기반으로 한 위원회를 조직, 형성해서 활동도 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논문도 써야 하는 것이죠. 와, 듣기만 해도 너무 빡세죠? 근데 동시에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워갈까. 뭐 이런 부러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막상 교수님의 강의 평가에는 이 수업 들으면 다른 수업 망친다. 이런 식으로 좀 악명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성적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 뭘 중요하긴 한데, 근데 성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무엇을 배웠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쉬운 수업을 들어서 만들어진 올 A의 성적표보다 어려운 수업도 듣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뤄보면서 A도 받고 B도 받고 고생한 흔적이 역력한 성적표가 조금 더 매력적이어 보이지 않나요? 실제로 제가 교사 시절에 생기부 연수를 들었을 때 한 대학교 입학사정관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쉬운 과목들로 모두 1등급 맞은 학생보다 도전적인 과목을 하면서 조금 떨어지는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게 느껴진다라고 말이죠. 특히 이런 건 정성평가를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요한 자질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재천 교수님의 추천은 아주 영향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4부 공부의 성장 파트로 가보겠습니다. 교수님은 마음이 가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고3 때 미술 수업을 들었던 경험을 말씀하시면서 그때 들었던 수업 덕분에 나중에 연구를 하면서 엄청난 이득을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너무 결과론적인 이야기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설득이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죠.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또 운동을 꼽으십니다. 대근육을 써줘야 뇌의 활동도 활발해진다 라고 하시면서 교수님도 매일같이 15,000보를 걷기 위해 실생활에서 운동을 녹이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5부, 6부에서는요. 우리나라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요즘 기성세대가 MZ세대를 보면서 뭐라고 하죠? 요즘 애들 문해력이 많이 떨어졌어. 아, 어쩌려고 그랬디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에 대해 교수님은 무조건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를 두고 계신 편이었어요. 현 세대가 지식을 섭취하는 방식이 기존 세대랑 달라졌을 뿐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문제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 지식을 접할 때 책 한 권을 붙들고 흡수하는 방식으로 습득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세대는 여러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스스로 지식들을 취사 선택하고 재편집하는 데 치중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이 변화한 것일 뿐이지 이 때문에 막 오버해가지고 요즘 세대에 대한 우려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는요, 대학들이 학생을 선발할 때 다양성을 좀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다양한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그 근거였는데요. 관계 맺음과 소통에 서툴렀던 엘 고어가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하버드 시절 룸메이트 덕분이라고 합니다. 미네르바 스쿨이라든지 튜터 제도 도입하기 같은 교수님의 아이디어도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하며 책을 마치고 있습니다. 최재천 교수님의 이런 교육관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적이기만 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교수님 책에서 말씀하셨을 때 중학생인 딸이 있는데 이 딸한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3년만 놀면 대학에서 알아서 모셔갈 거니까 공부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다고 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라떼도요 그런 말은 있었는데 제가 교사로서도 현직에서 느끼는 바로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학이 목표인 교육 기본 구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기도 했거든요. 학생부 종합 전형, 일명 생기부 전형으로 선발해서 학생들의 다양성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결국 오히려 아이들이 공부뿐만이 아니라 동아리 활동, 과외 활동 이런 것들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오히려 더 고생을 하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단순히 학교나 교사만 변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상적인 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근시일 내로 일어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 책에 또 아쉬웠던 점은 마음이 가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라라는 부분이었어요. 이때 교수님께서 미술 수업을 들었던 경험으로 좋아하는 것을 하면 결국 다 도움이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그거는 교수님이 너무 개인적인 경험에 치우치셔서 말씀하신 건 아닌지, 그리고 너무 결과론적인 이야기는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물론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그 미네르바 스쿨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미네르바 스쿨 이야기를 듣고 사실 저는 좀 많이 설렜어요. 리버럴 아트 스쿨이라고 하는데 이 학교에서는 인문학, 순수과학을 위주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교수와 학생이 서로 관심 있는 프로젝트를 맡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나고 수행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뭐 이런 교육이 뭐 승산이 있어? 체계도 없고 평가도 없고 이게 뭐 애들을 잘 교육하겠어? 라고 사회적으로 우려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애리조나 주립대학은 학생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어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뭐 발도르프나 미네르바 스쿨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심장이 너무 떨리고 설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후세대도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고 변화되어 후세대들이 정말 삶을 껴안고 함께 공존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최재천의 공부 리뷰였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텍스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